네. 박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조금 튄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결되는 내용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돌봄의 기술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찾아본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기술이 돌봄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혁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위주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R&D 과제를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세분 돌봄 센터나 이제 서울대 연구팀이나 이렇게 같이 이제 돌봄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연 기술을 이렇게 단순히 돌봄의 어떤 효율성과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 이게 혹시 잘못된 문제 정의와 질문으로 인해서 어 저희 그 기술들이 조금 낭비되거나 잘못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주제로 발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 현재 그 돌봄에 대한 이제 문제 정의는 여러 이제 다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된 내용이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재 이제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가장 빠르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2050년에는 35.9%가 이제 고령화에 진입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불균형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병 규모는 89만 명에서 42년에 355만 명으로 급증을 하고요. 이런 가족 간병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건데 반면에 이제 돌봄 인력은 155만 명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월 평균 간병 비용 역시도 현재도 지금 개인의 간병 월병이 370만 원으로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서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요 급증 그리고 인력 부족, 비용 폭등 이 세 가지의 이제 불균형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위기는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이제 연계돼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수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돌봄 제공자 역시 과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거노인의 취약성이 이제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의 그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고충이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고 그 국가 복지 체계 근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을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돌봄의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인력을 확충하고 돌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나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홈 등 같은 이제 혁신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봄을 이제 그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돌봄을 단순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자와 제공자가 단순히 이제 노동을 일방향으로만 주고받는 관계로만 여겨지고 수혜자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돌봄 제공자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이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돌봄의 본질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기술이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술을 활용한 돌봄을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제공되는 가치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회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서 상호 가치 교환의 돌봄 생태계라는 개념이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모든 참여자 간 가치를 교환하는 장이 되고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이 전화기는 전화를 위한 기능의 디바이스였지만 지금은 전화는 그냥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고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전화기가 발전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폰 사례는 이미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변화라고 하면은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전기차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돌봄과 비슷하게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으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돌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순한 이제 그 문제 인식에 맞춰서 많은 자동차 업계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른 충전 속도나 충전소를 늘리거나 배터리를 늘려서 뭐 차를 많이 가게 한다거나 이런 단순히 자동차의 기능을 더 향상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테슬라라는 이제 기업은 이러한 질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에서 이제 다기능을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이 된 것처럼 자동차 역시 다목적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운전은 단순히 이 자동차의 그 디바이스를 이용한 하나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그리는 비전에서는 자동차의 프레임을 벗어나면 자동차는 바퀴 달린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자 공유 경제 기반의 로봇 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동차는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전력망의 일부가 되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팔 수 있는 이제 거래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충전을 마친 차량은 우버와 같은 공유 경쟁 시스템으로 인해 로봇 택시로 전환되어서 스스로 이제 승객들을 나르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의 차는 돈을 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는 주행 기능을 가진 에너지 저장 자산으로 정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떻게 보면 제 차가 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도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서 볼 때 '어떻게 돌봄을 가치 창출과 교환의 생태계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질문으로 정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돌봄 생태계에는 돌봄 수혜자뿐만 아니라 전문 돌봄 제공자, 가족 돌봄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의료진 다양한 이제 그 참여자가 있겠고요. 역할의 유동성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고정된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돌봄 제공자가 되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차원적인 가치 교환입니다. 단순히 의료적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 지식 공유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교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돌봄 생태계는 이제 유럽에서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현재도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어 네덜란드의 이제 스타트도르프 자워드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개념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마을 안에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자신의 이제 기술과 도움을 제공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이제 돌봄을 또 제공받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제 은퇴한 건축가가 주 2회 이제 집에 이제 그 오래된 집들을 이제 고쳐주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이 은퇴 건축가는 그 대가로 다른 이웃들로부터 음식을 배달받거나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만 해도 21개 지역에 지금 25개 이상의 이제 그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라시고에서 시작한 시간은행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시간을 매개로 은행처럼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시간을 벌면 그걸 다른 시간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한테 유의미하게 제공이 됩니다. 모든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간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걸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영국 런던의 이제 굿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2009년에 시작했는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회원들이 앱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러닝 루트를 계획을 하고요. 그 러닝 루트 안에 돌봄이 필요한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방문해서 어떤 뭐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거나 집에 들려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형태의 이제 자원봉사와 이제 피트니스가 결합된 이제 이거고요. 현재 영국 전역에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호주나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해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런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 창출과 교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겠고요. 이러한 이제 기여를 가치로
정량화시켜서 해석될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축적된 포인트나 크레딧으로 교환하고 또 다른 형태의 돌봄으로 이제 교환받을 수 있는 유연한 교환 시스템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가치 순환이 촉진되면서 하나의 이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그러면은 이런 생태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은 이제 똑똑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개인의 필요나 선호도, 그다음에 위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매칭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IT 전문가였던 이제 은퇴를 한 노인이 자신이 어떤 걸 기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다른 노인들에게 온라인 뱅킹이나 화상 통화 같은 방법들을 알려주면 실제로 그게 가치로 인정받고 어떤 또 다른 자신을 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모니터링의 4분 개념, 남아 예, 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걸 모든 지역의 돌봄도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나 지역단체의 지원을 받은 일부 돌봄 제공자들이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기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찡 같은 사례에서 참여한 러너들이 이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라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러닝 코스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데이터화로 모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어떤 노인들의 어떤 의료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전체의 이제 의료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치 교환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량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좀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은 기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개되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돌봄 크레딧으로 환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 같이 동작을 한다면은 돌봄 생태계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누구의 것이 아닌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이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단순히 비용이 아닌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 강화로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참여자이자 교육자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인 건강 관리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앞서 드린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중증 질환 경험자 일상 회복을 위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이라는 주제로 4개년 65억 규모의 이제 과제를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앞서 드린 이제 이런 설명에 대한 거가 4년에 65억이면 이제 뭐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 4차년이 끝나는 2027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돌봄 생태계의 기초적인 모델이라도 좀 한번 만들어서 이런 실증이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4년 후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 인문사회학적으로 계속 저희가 돌봄과 돌봄 노동을 이야기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기술과 디지털이 만나는 그 언어로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또 설명이 되어지니까 다들 더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귀 쫑긋하고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